1914년 초 매서운 겨울바람이 채찍처럼 상트페르부르크의 거리를 후려쳤다. 꽁꽁 얼어붙은 네바강 위로는 잿빛 하늘이 낮게 드리웠고 행인들은 두꺼운 외투에 얼굴을 파묻은 채 종종 걸음을 쳤다. 이 삭막한 풍경 속으로 낡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마차 한 대가 표트르 그리고 리에비치 대공의 저택 정문을 향해 덜컹거리며 나아갔다. 마차에서 내린 사내는 28 남짓 알렉세이 페트로프라 자신을 소개했다. 시골뜨기처럼 어수룩한 표정에 부스스한 갈색 머리칼, 어딘가 어눌한 말투까지. 누가 보아도 대공의 마국간에서 말똥이나 치울 법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의 푸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예리함과 시이 가늠할 수 없는 고독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황실의 눈 소속 비밀요원, 암호명 그림자였다. 그의 임무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표트르 대공의 반역 음모, 독일과의 위험한 결탁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슴 깊이 묻어둔 또 하나의 목표, 억울하게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쓰러져간 아버지의 죽음에 대공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대공의 저택은 그 위세만큼이나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발소리마저 삼켜버릴 듯 고요했고 복도를 오가는 하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무관심이 뒤섞여 있었다. 알렉세이는 대공의 외동딸 나탈리아 볼콘스카야 공녀를 처음 보았다. 눈처럼 하얀 피부에 금발을 길게 따다 내린 그녀는 값비싼 비단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깊은 우수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마부에게 짧은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자신만의 공허한 세계에 갇혀 있는 듯했다. 알렉세이는 마부로서의 일과를 성실히 수행하는 척하며 저택의 구석구석을 살폈다. 낮에는 말들에게 먹이를 주고 마구를 손질하며 다른 하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지만 그의 모든 감각은 대공의 움직임과 저택 내부의 미묘한 기류를 향해 열려 있었다. 밤이 되면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굳게 닫힌 대공의 서재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서류들을 뒤졌다. 하지만 대공의 충직한 신복이자 전직 비밀경찰 출신인 이반의 존재는 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날카로운 매의 눈을 가진 이반은 알렉세이의 어수룩한 연기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하려는 듯 종종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알렉세이와 나탈리아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나탈리아가 탄 마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전복될 뻔한 아찔한 순간 근처에 있던 알렉세이가 몸을 날려 말고 삐를 잡고 간신히 사고를 막았던 것이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던 나탈리아는 처음으로 알렉세이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의 푸른 눈동자 속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강렬한 빛과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을 읽은 그녀는 왠지 모를 두근거림을 느꼈다. 그날 이후 나탈리아는 알렉세이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렉세이의 투박한 말투 속에 숨겨진 따뜻함과 그의 깊은 눈빛 속에 담긴 슬픔을 어렴풋이 감지했다. 알렉세이 역시 나탈리아의 순수한 영혼과 외로움의 연민을 느꼈지만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애써 거리를 두려했다. 알렉세이! 어느 날 오후 나탈리아는 정원에서 그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은 다른 마부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알렉세이는 순간 긴장했지만 이내 어수룩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연애가 뭘 알겠습니까, 공녀님. 그저 말이나 잘 돌보는 것이 제 일인 것을요. 나탈리아는 그의 대답이 거짓임을 알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종종 알렉세이에게 말을 걸었고 때로는 그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청하기도 했다. 알렉세이는 나탈리아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가 아버지의 서재에 자주 드나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통해 서재 내부의 구조나 대공의 습관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나탈리아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임무와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그의 내적 갈등은 더욱 깊어만 갔다. 한편 알렉세이는 조직의 도움과 밤샘 연구 끝에 대공의 서재에서 찾아낸 암호화된 문서 몇 점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대공은 단순한 이권 개입을 넘어 독일 측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전쟁 발발 시 러시아군의 군수품을 불량품으로 납품하고 심지어 주요 군사작전 계획을 유출하려 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황태자 암살 음모에도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는 명백한 반역행위였다. 알렉세이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떠올랐다. 대공의 탐욕과 야심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피를 불렀을까. 이반의 감시는 더욱 집요해졌다. 그는 알렉세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종종 함정을 파서 그의 반응을 떠보기도 했다. 알렉세이는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겼지만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다. 나탈리아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알렉세이가 찾던 문서와 유사한 암호 쪽지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아버지의 자상한 미소 뒤에 숨겨진 냉혹한 이면을 깨닫기 시작한 그녀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이 사실을 알렉세이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믿음을 지켜야 할지 괴로워했다. 결국 나탈리아는 알렉세이를 찾아갔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고 알렉세이의 푸른 눈동자를 보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알렉세이? 당신이 찾는 것이 우리 아버지와 관련된 일인가요? 알렉세이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나탈리아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과 임무,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모든 것을 들은 나탈리아는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지만 알렉세이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일을 꾸미고 계셨다니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믿어요, 알렉세이. 그 순간 알렉세이의 조직으로부터 긴급 철수 명령이 떨어졌다. 그의 정체가 발각될 위험이 너무 커졌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알렉세이는 망설였다. 아버지의 복수, 그리고 이 거대한 음모를 눈앞에 두고 물러설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진실을 알게 된 나탈리아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저는 떠나지 않겠소, 공녀님. 알렉세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하오. 나탈리아는 그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작은 쪽지를 건넸다. 그곳에는 대공이 독일 측 밀사와 최종 계약을 맺을 예정인 외딴 사냥용 별장의 위치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과 정의를 선택한 것이었다. 대공이 독일 측 밀사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한 밤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쳤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 자작나무 숲, 깊숙한 곳에 자리한 사냥용 별장 주변은 이반과 그의 수하들에 의해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다. 알렉세이는 어둠과 눈보라를 방패 삼아 조심스럽게 별장으로 접근했다. 그의 심장은 차갑게 뛰었지만 머리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나탈리아였다. 그녀는 두꺼운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창백한 얼굴에는 두려움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나탈리아 공녀님, 여긴 어쩐 일이시오? 알렉세이가 속삭였다. 당신을 도우러 왔어요, 알렉세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아버지를 막아야 해요. 그리고 당신이 무사해야 하고요. 나탈리아는 기지를 발휘했다. 그녀는 일부러 소란을 피워 경비병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고 그 틈을 타 알렉세이에게 별장 뒤편에 낡은 하인용 통로를 알려주었다. 알렉세이는 그녀의 용기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공녀님. 부디 몸 조심하시오. 알렉세이는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 별장 내부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거실에서는 대공과 독일 측 밀사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순간이었다. 거기까지다, 대공. 알렉세이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며 외쳤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대공과 밀사는 경악했고 순식간에 별장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가구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알렉세이는 훈련받은 대로 침착하게 움직이며 대공의 수하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어수룩한 마부의 것이 아니었다. 날렵하고 정확했으며 치명적이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반이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나타나 알렉세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불꽃 튀는 격투가 벌어졌다. 이반은 노련한 전직 비밀경찰답게 끈질기게 저항했지만 알렉세이의 젊음과 복수심에 불타는 투지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알렉세이는 이반을 쓰러뜨렸다. 궁지에 몰린 대공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근처에 있던 나탈리아를 붙잡아 그녀의 목에 단검을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라, 그림자. 내년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쳤다.
대공이 악을 썼다. 나탈리아는 공포에 질렸지만 눈물을 삼키며 용기를 냈다. 그녀는 대공의 팔을 물어뜯으며 저항했고 그 순간 알렉세이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렸다. 대공이 휘두른 단검이 알렉세이의 팔을 스쳤지만 그는 고통을 참으며 대공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피가 흘렀지만 그의 손에는 대공과 밀사가 서명하려던 계약서와 반역 음모의 증거들이 확실하게 들려 있었다. 며칠 후 표트르 대공의 반역죄와 온갖 추악한 비리는 황제에게 낱낱이 보고되었고 고지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러시아 사교계는 발칵 뒤집혔고 그의 몰락은 부패한 귀족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대공은 모든 지위와 재산을 박탈당한 채 시베리아 유형지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의 몰락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알렉세이는 그림자로서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다. 그는 황제로부터 비밀리에 막대한 포상과 높은 직위를 제안받았지만 모든 것을 사양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는 눈 덮인 시베리아의 어느 이름 없는 들판, 아버지의 초라한 무덤을 찾아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허무함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혼란스러운 도래를 예감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나탈리아는 아버지의 죄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계의 냉담한 시선 속에서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알렉세이와의 짧았지만 강렬했던 기억, 그리고 그가 보여주었던 정의감과 용기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다. 여성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빈민들을 위한 구호 사업에 헌신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의미 있었다. 가끔 그녀는 알렉세이를 생각했다.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봄날 그녀에게 발신인 불명의 작은 소포가 배달되었다. 그 안에는 시베리아의 야생화 한 송이를 말린 책갈피와 함께 짧은 시 한 구절이 적힌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은 빛나고 가장 추운 겨울에도 봄은 다시 찾아온다. 나탈리아는